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 내내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질 땐 조심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음식을 관리하시는 분이나 드시는 분 모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듯합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화물선이 동이 났다. 비싼 항공 운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수출하는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답니다. 일단 화물선과 항공운송 정확하게는 좀 더 봐야 되지만 가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해상 운임이 1년 사이 4배나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요. 빈 컨테이너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겁니다, 지금요. 납기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항공기라도 이렇게 선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겨우 반등한 수출, 찬물 끼얹을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G7,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그다음에 유럽연합, 그다음에 OECD 등등등 이 재무장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합의를 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구글, 그리고 페이북, 돈 버는 나라에 세금을 내라. 지금까지는 실제는 돈은 여기서 벌고 세금은 싼 곳인 찾아서 다른 데서 내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G7 재무장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면서 뭔가 합의한 겁니다. 내용 좀 더 보면요. 글로벌 법인세 원칙에 합의했다. 각국의 최저세율을 15%로 하자.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라. 그러나 아직도 합의할 게 남아있어요. G20 이런 데서 좀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뭔가 이슈를 던졌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피해 부사관, 변호사 면담 한 번 못했다. 지금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한 사람의 목숨, 아까운 목숨이 지금 또 사라졌죠. 내용 보겠습니다. 군인 국선 변호사 전화, 문자 연락만 하다 자가격리 이유로 교체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요. 군 검찰은 2달간 가해자 조사를 안 했다. 군 수사 사법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분당선 노인 유료화 재추진한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무료죠. 무임승차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답니다. 당초 예상보다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눈덩이다. 운영사는요. 기본 운임을 제외한 일부 요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론의 눈치가 좀 보이겠죠.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화면 가장 맨 왼편에 오늘도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2달간 뒷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군 성추행 사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요 이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가 있을까? 한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별의 순간이라더니 별의 순간 이 표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김종인, 윤석열 두 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평가가 단순히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이 내용 좀 짚어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쏟아지는 견제입니다. 여당 내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이슈에 관련해서 견제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응징 경고입니다. 일론 머스크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욕을 먹고 있죠. 쓸데없는 얘기 아니면 굉장히 의도적인 얘기 이런 보이는 말들을 마구 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응징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공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좀 있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군 성폭력에 고개 숙인 문재인 대통령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화면 여기 사진부터 좀 보실게요.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국방부 장관과 함께 지금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추모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사진으로 지금 실려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피해 여부사관 추모소를 방문했다. 유족들 딸의 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현충일이었죠. 추념식에서도 뭔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뭐 병영 문화 이런 등등등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마 어제 행보가 바로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공군 총장 경질 이어서 민심 수습을 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현충일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 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죠. 공군 성추행 사건 지금까지 그럼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어야만 됐는지 그 내용을 지금 하나씩 뭔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사 보겠습니다. 55일간 가해자 조사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신고를 하죠. 호소를 합니다. 그럼 바로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55일간 안 한 겁니다. 지금 언론들은 안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영장 받고도 뭉갰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달간 뒷짐지던 공군 검찰 의혹을 풀까. 피해자 사망 뒤에 가해자 임의 제출로 확보를 했다. 일각에서는 불리한 내용 삭제할 시간 다 준 거 아니냐. 너무 늦었다는 거죠. 유족, 집요한 압박에 가해자와 분리 요구, 회유 나선 선임 부사관들 구속 수사해야 된다. 뭔가 지금 제대로 안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뭔가 뭉개려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그리고 국선 변호사 면담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또 교체가 됐어요, 이 변호사가요. 지금 직무유기, 뭐 고소 이런 내용까지 지금 실려 있습니다. 지금. 윤경호 의원님, 지금 뭐 이 기사는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 문제점들을 좀 하나씩 짚었는데 뭐 전체가 지금 다 소개된 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만 기사는 이 정도로 좀 다루고 있어요. 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이 없으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대통령이 추모소에 가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정황을 보면 국가가 오히려 저런 피해자 여중사를
죽게 만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 국가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얽어매져 있는 군 내부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크게 보면 군의 문화죠. 지휘 책임을 져야 하는 지휘관들의 속성상 문제가 터졌던 단위 전투 비행단 내에서 우선 덮기에 급급했고 거기서 다시 공군본부에 보고를 했지만 공군본부에서도 그걸 묵살을 해버렸고 결국 서훈 국방장관에게도 보고가 된 정황이 아마 최초 보도는 나왔어요. 이제 그것도 추후에 저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만약에 서 국방장관 역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했거나 뭉갰다면 국방장관 역시 저는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군 내에서의 구타 문제로 내무반 내에서의 구타 문제가 한참 심각해졌을 때 아마 전투경찰로 기억을 합니다. 전투경찰 단위부대를 해체하는 그런 강수를 두고서 문화가 조금씩 잡혀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렇듯이 이번의 경우도 공군참모총장 하나의 책임을 묻는 걸로 그치는 거 이것만으로 국민이 과연 납득을 할 건가. 만약에 서 국방장관 역시도 보고를 예. 받았지만 뭉갰다. 예. 그렇다면 저는 사의 표명이 아니라 그건 경질을 해야 된다라고 우선 보고요. 지금은 우선 법 체계에서 예. 군사법원 법 여기에 모든 문제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심부터 2심까지는 지휘관이 모든 책임을 다 지잖아요. 경찰, 검찰, 심지어 재판부까지 지휘관의 통제하에 있는데 예. 이거는 전시나 또는 계엄령일 때 준해서 예. 만든 법인데 이게 지금 일반인이 엮여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터지는 다른 형사 사건에도 예.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건 이건 사회 변화를 반영을 못한 거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제도적인 체계도 바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역시 이제 결정적인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터지면 지휘관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것 때문에 다 덮어버리는 이 군 내부의 특수성, 문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경찰 단위부대를 해체시켜버리는 초강수를 둔 것처럼 예. 이번을 계기로 그런 초강수라도 둬서 근절을 하도록 노력을 해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사 경찰도 지휘관 눈치를 본다. 사건 은폐 학습 드러낼 개혁 불가피하다. 대대적으로 뭔가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군 경찰, 검사, 판사 다 같은 부대 소속이다. 이러니 뭐가 되겠느냐는 거죠. 평소에 다 그냥 알고 있고 뭐 이런 사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 2심 재판부터는 민간에 맡기고 수사대 이원화 등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요 과거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정부안을 포함해서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골자는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한 폐쇄적인 운영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 법원으로 그 권한을 이동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외에도 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소속 검찰 단장에게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부대 지휘관의 군 검사 지휘 감독권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늦었다는 비판 당연히 있고 겸허히 수용합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법안이 국회에 일단 발의는 돼 있다고 지금 소개가 돼 있는데 2심 재판부터는 민간에 맡겨야 된다. 지금은 1심, 2심 뭐가 생기면 다 군에서 한다는 거죠, 재판 자체를. 근데 1심만 군에서 하고 2심부터. 근데 고등법원 정도가 되겠죠? 민간으로 좀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윤구찬 변호사, 이게 지금 무슨 얘기고 어떤 의미가 있으면서 지금 법안은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현행 그 군사법원법에 보면 1, 2심은 현재 그러니까 군대에 설치되어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수사도 군대에서 받게 돼 있고 대법원만 이제 민간으로 와서 3심에서만 민간 대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돼 근데 있는데 사실 재판이 통상 1심, 2심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평가들을 하잖아요. 통상 저희가 1, 2심을 사실심이라 해서 예. 증거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확정하는 심리거든요. 대법원은 이제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는 예. 거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뭐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1, 2심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백혜련 의원 등이 제출한 특히 이제 송기현 의원 등이 제출한 그 안에 보면 예. 1심은 그대로 군사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2심만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추진이 안 됐냐면 이전부터 이런 안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1심부터도 민간법원에서 하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군사법원의 특수성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고 이제 군사법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가 핵심인데 수사를 만약에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담당한 이후에 예. 재판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수사가 문제인데 재판권이 만약에 민간으로 다 넘어오게 되면 예. 수사권도 민간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수사가 예. 문제인 것이죠. 재판보다는. 그러니까 군검찰과 군사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돼서 예.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1심에서 만약에 군검찰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예. 수사도 그대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하게 돼 있거든요. 1심 사건에 대해서는. 예. 그렇다면 바뀔 게 별로 없다. 따라서 아예 민간 검찰로 넘기자, 민간 법원으로 넘기자 이런 안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군에서 문제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군에서 수사도 하고 군에서 재판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민간으로 뺀다. 그 내용 자체를. 그리고 그렇죠. 민간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한다. 이렇게 가자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안도 물론 진일보 한 거지만 1심을 만약에 군사법원에서 하게 되면 예. 1심과 관련된 그 이전의 수사 절차도 군대에서 하게 돼요. 군사경찰, 군검찰이. 예.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니 아예 1심부터도 민간으로 넘기자. 그렇다면 재판권이 넘어가면 수사권도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수사부터도 아예 담당하자라는 이제 이 개혁론자들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더 강하게 가자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아니, 근본적인 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그 안에 대해서 논의가 국회에서 그렇게 활발히 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지금 민주당 및 정부 안이 나오긴 예. 했는데 그것으로 갈 것인지 아예 1심부터도 민간법원으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공론화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이제 군대의 기득권 차원에서 예. 저지가 쭉 돼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부에서 내는 안도 사실은 이런 여러 민간인의 개혁 요구를 국방부가 절충한 것이다. 그래서 2심만 그냥 민간으로 넘기고 1심은 본인들이 유지하겠다. 예. 이제 국방부의 기득권 옹호 차원에서 이런 법안이 나왔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다가는 1심까지 아예 넘길 것인지 아니면 이 안처럼 2심만 넘길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공론화가 안 돼 있는 거죠. 혹시요, 윤구찬 변호사, 뭐 이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번 사안을 보면 이거는요, 성추행 사건이잖아요. 이건 군하고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은 군 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진짜 군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전이라든가 어떤 군 일과. 그러나 이거는 군 일과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만 별도로 떼어내서 이런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민간으로 간다. 그리고 군 내부와 진짜 관련되어 있는 거는 군에서 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까? 그건 사실상 어렵죠. 예를 들면 뭐 초병에 대한 그 범죄, 예. 그다음에 군사 기밀에 대한 범죄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명백하죠. 군과 그런데 관련된 이제 거니까요. 지금 우리 군사법원법은 이건 이제 인적 요소, 예를 들면 군인에 대한 범죄, 군인끼리의 범죄도 군사법원에 관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엄격히 분리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예. 이것이 지금 공수처와 검찰 이런 논리처럼 예. 하나의 범죄나 하나의 그 사실관계 여러 가지 그 범죄 항목이 연관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군대에서 하고 일부는 민간으로 넘어가긴 그렇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다는 군인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래서 뭐 군사 기밀이나 몇 가지 범죄만 군대에 어떤 관할권을 주고 예. 나머지는 민간으로 이첩을 하더라도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독립적인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명백하게 이건
군과 관련된 일이다가 아니라면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하나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군대 재판부 구성을 보면 심판관이라고 해서 예. 사실은 법률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휘관이 관할관이라 그래서 형이 확정되게 되면 형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줄 수 있는 또 권한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군사 재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특히나 이제 미국처럼 예. 이렇게 해외 주둔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 군사 재판의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미국 내로 갖고 가서 그렇죠. 재판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굳이 군사 이런 특수법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특별법원을, 저는 헌법에도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예.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이고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과할 정도까지 됐으면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군사법원 관할권을 아예 없애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구락 교수님. 예. 지금 전 법률 어떤 재판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군 보면요. 군인들 사실은 계급이 중요하고 어떤 이 승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대부분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고 승진에 아주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이 일을 무조건 덮으려고만 한다. 이건 근본적으로 뭔가 인식이지만 그런 어떤 군인들과 같은 승진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 이걸 좀 바꿔줘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죠. 공무원 특히 군인 예. 뭐 이렇게 승진에 사실상 목을 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본인의 어떤 승진과 연루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어떻게 하든 덮는데 급급한 상황. 그러니까 발생을 하면 발생을 안 한 걸로 만드는 게 그러다 유리하다. 보니까 이건 이런 판단 아닙니까?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는 힘은 힘으로만이 견제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어떤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는 것 자체로도 큰일이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번 상황에서 봤지만 이거를 늑장 수사하고 회유하고 예. 덮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피해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공포감, 고립감 뭐 그런 것이 결국에는 어떤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권력 구조죠. 일단은 네. 지휘관이 모든 걸 책임집니다. 예, 예. 그리고 모든 거를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고 통제하니까 책임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정적인 일들은 다 덮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성비위와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민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군에다 신고하면 그 자체로서 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공개적으로 어떤 민간 기구에게 군 성비 관련된 것도 다 전담을 하게 해서 공개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묻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어떤 군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영철 편집위원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엔 수사의 잘못이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피해자가 안도했을 것이고 나에 대한 피해 구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병역 내에서 다시는 이러한 악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자신이 봤을 때 수사가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나에 대한 피해 구제가 전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불안해진 것이죠. 예. 나 군대 생활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사회생활도 못할 거야. 결국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윤기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사기관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 경찰과 군 검찰이. 그렇다면 우리 민간 경찰과 민간 검찰, 저 경찰 검찰 저 올해 출입했습니다만 예. 예전에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피의자 두들겨 패고 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왜 그게 바뀌었습니까? 공개의 원칙입니다. 공개하면 수사기관 바뀝니다. 지금 군검찰, 군경찰 왜 안 바뀝니까? 공개하지 않고 철조망 울타리 내에서 자기들끼리만 수사하고 공개하지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만약에 공개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예. 수사기관도 바뀐다. 그리고 공개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이 공개할 자신이 없으면 과감히 군 수사경찰과
군 검찰 없애고 민간에 넘겨야 됩니다. 공개하면 수사기관 바뀝니다. 그리고 인권 지킬 수 있고 제대로 된 수사 결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개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개의 제도와 이것이 앞으로 군을 어떻게 바뀌느냐 성패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개할 자신이 없으면 넘겨라. 이 말씀을 하신 거네요, 지금. 자, 이번에 진짜 이런 뿔을 좀 뽑아야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런 일들. 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인데요. 야권 이야기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야권이라고 그랬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물 야권 맞죠? 지금요. 윤석열 천안함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대권 행보다. 뭔가 계속하고 있다. 어제가 현충일. 그런데 천안함 생존자. 뭔가 연결이 되죠, 지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에 앞서서 전날에는 현충원을 갔습니다. 현충원. 그리고 방명록에다 글을 썼죠.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나라란 표현을 썼습니다. 나라. 그리고요, 또 그날 같은 날 K9 자주포 폭발 피해자도 만났습니다. 현충일과 맞춘 어떤 행보로 보이죠, 지금. 뭐 사진 좀 나오죠, 지금. 만난 분들 얼굴 사진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어제. 자, 다음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방명록 얘기입니다. 현충일 방명록 5일 뭐 하루 전에 방명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 1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현충원에 갔을 때 남긴 방명록입니다.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자, 이건 뭐 이 정도는 통상 씁니다. 거기 갔으니까요. 장소가 그런 만큼.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검찰이라고 써있죠. 자, 그제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거 해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검찰이라는 표현에서 나라를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결심을 한 겁니까? 그렇죠. 뭐 그때는 검찰총장의 입장으로서 검찰을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 그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앞에는 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느니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거기 앞에는 혹시 그게 생략된 겁니까? 제가. 그렇죠. 그거는 뭐 아무래도 가장 나라를 만드는데 주체는 뭐 국민이지만 그래도 가장 앞선 사람이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권 선언이다, 도전 선언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날 사실은 지금 방명록에 그렇게 남기고 6월 6일 날 당일날은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천안함 생존자를 또 만났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희생을 했는데 분노하게끔 했다. 현 정부가. 나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분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의 어떤 문제 입장도 현 정부도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했어요. 북한의 소행임을 명확하게 했고 그 자체로서 사실은 조금 말을 뭔가 분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는 측면은 저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현 정부 들어서서 보훈과 관련된 이 노력들 굉장히 더 크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보가 비공개 행보거든요. 예. 그런데 비공개 행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방적 소통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개 행보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좀 전에 이제 공개와 비공개의 중요성 얘기를 했지만 공개적으로 국민들도 알 권리가 충족이 돼야 되고 사실상 기자들도 취재권이 이제 사실 보장이 돼서 기자들이 엄청나게 만나고 싶어 그렇죠. 합니다. 지금 지금요. 굉장히 궁금하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모든 걸 털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 행보를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방명록 화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거는 지난 1월 방명록이고 그 옆에는 그제 방명록인데요. 지금 뭐 김구락 교수님께서 좀 해설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상 이제 전 선언을 한 셈이다. 이걸로 통해서. 근데 일단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는 아마 대선 출마 의지가 있다는 걸로 해석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 앞부분 분노하지 않는 이건 분명히 현 정부 좀 더 깊게 가면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방명록을 남기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앞서 봤던 서울신문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제목의 두 번째 제목이에요.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별의 순간 그러면서 김종인 이 윤석열 전 총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적 없다. 이게 뭐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별의 순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검사가 대통령 되는 경우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잠깐 설명이 돼 있어요. 윤석열 독자 노선에 실망했다.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딴 부정적 평가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럼요. 올해 3월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시 별의 순간을 언급한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난 처음부터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대단히 정무감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 지난 3월에는 정무감각이 괜찮다. 그럼 별의 순간 뭐 포착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요 만평에 앞서서요.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한 얘기 좀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4일 뭐 어떤 분을 만나서 한 얘기로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수사같이 한 분야만 해봤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 없다. 자, 별의 순간 얘기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자 야당 내에서도 또 반발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 화면도 보겠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 윤 전 총장, 김 전 위원장의 멘토링 없어도 정권 교체 이루고도 남는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 본인이 킹을 만들어 킹처럼 되고 싶다는 권력과 노욕, 그것이 김 위원장의 본심인 것 같다. 엄청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반발을요. 이건 간섭하지 마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지금 상황이. 관련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 묘사되는 그림이 있죠. 이런 얘기를 해요.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윤석열 전 총장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행하고 물음표가 있는데 요 제목이 이래요. 해안과 빡침 사이. 엄청난 속어죠 이거. 뭔가 굉장히 화가 나고 섭섭하고 뭐 이럴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 해안과 뭐 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평가, 시각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의 강좌에 대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학생이 돼서 들어오기를 기다렸죠. 근데 이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수강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강 신청도 안 하고 뭐 공납금도 안 넣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 왜 안 오지? 그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언지를 넣었죠. 연락을 했어요. 그렇죠. 신청하라고. 수강 신청해야 된다. 내 밑에서 공부해야지 이거 훌륭한 사람 된다. 이렇게 넣었는데 결국에는 끝내 수강 신청을 안 하더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는 내 문화생이 될 수 없어. 나 문 닫았어. 이제 폐강이야. 예. 이제 폐강이고 다시는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띄웠지 않습니까?
띄우면서 너 말고도 많아. 내 학생 많은데 너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띄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제는 뭐 거의 뭐 단언을 한 것이죠. 이제는 너하고 나 오늘 끝이다. 검사가 무슨 대통령이 된단 말이야. 헌정사에 그런 적이 없었어. 이렇게 단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3월에 얘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 총장이 자신에게 공부를 배우러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결국 뭐 오지 않는 사람 내가 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한 것인데 결국엔 좀 섭섭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은 제가 듣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끝나고 당을 나가서 자기가 마시던 물에 침을 뱉는 행동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언제나 자신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수많은 탈당 그리고 수많은 그 대선 메이커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쁘게 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한다. 그리고 내가 특히 뭐 그렇게 과외 수업 안 받더라도 나 이미 국민들이 나를 띄워주고 있는데 그리고 마의 지지율이라고 불리는 30%를 이미 넘은 상황에서 내가 굳이 누구한테 들어가서 문화생 수업을 할 것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현충일에서는 대단한 결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국가를 들고 나오고 보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안보에 대해서 나는 확실한 수호자다. 이것을 어제 방명록에 썼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수의 그 지지자들에게 확실히 주파수를 맞추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홀로 서겠다는 이런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으로 당장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강 신청 개설했는데 통 신청을 안 한다. 그리고 또 신청을 안 하신 분은 또 이유가 있었다. 불안하니까 그 강의 안 듣겠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묘사를 좀 해 주셨어요. 지금 좀 이렇습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는 여당 내에서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송영길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검증 자료 수집 중이다. 벼락 공부로 대통령이 쉬운가? 얼마 전에 무슨 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이 얘기를 해서 이게 그런 논란이 되는데 이 인터뷰에서는 아예 그거에 대해 또 자세히 얘기했어요. 수집 중이라고 지금 자료 수집 중. 벼락 공부로 대통령이 쉬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던 검사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야당 공세를 예고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인터뷰 기사.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네, 물론 저 이너서클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말씀은 좀 부적절하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검증 자료 등을 수집하는 거야 뭐 어느 정당이나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것에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기관을 통해서 수집한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래서 저 부분은 굳이 검증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수집 중에 있다 그러면 그 수집 방법상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 중에 이제 사실관계가 틀린 것은 사실 필리핀의 두테르테라는 그 대통령도 검사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고금 중에 일단은 뭐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에 검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특정 직종을 통해서 대통령직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또 어폐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변론을 하더라도 특정 직종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상당히 헌법에 반하는 발언이다. 그 뭐랄까요? 약간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표현인가요? 감정적이신 면만 있던 건 아니고 당내 역학관계가 투영된 거라고 보는 분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당권 주자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저 발언이 이제 뉴스가 더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대권 주자로서의 가치 내지 행보와 국내심 당권 주자들의 당내 역학관계와 연결시키면 김종인 위원장의 저 발언은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단언을 하셨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그때 맞물려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권 주자 중에 모 후보가 제기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무턱대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 말씀하신 시기가 굉장히 묘한 시기다. 그래서 저 발언은 그냥 단순히 윤석열 총장은 나의 코치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겠지만 저런 발언을 이어가신다 그러면 사실은 야권 대권 주자에 대한 네거티브성 발언이다. 자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경쟁과 또 관련이 돼 있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의 등 돌린 김종인의 독설, 야당 당권주자 전당대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여기 소개돼 있어요. 나경원, 야당 대선 후보군에서 윤석열을 배제하는 거다. 주호영, 지금 낙인 찍는 거 이거 적전분열인데 왜 그러세요? 이준석, 그러나 윤등 누구나 주자 가능하다. 지금 보면은 이 다른 어떤 중진 후보들은 이준석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연결시키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비토하는 거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있죠. 나경원 후보가 이 김 위험한 공감대 우려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뭐 반박도 있죠,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본인의 검사의 전문적인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저런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 지금 보면 뭐 대선 때 모셔올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방금 영상 봤지만 어떤 해명을 만약에 지금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그 해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요. 최영철 편집위원. 이 상황은 뭡니까,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정치평론가로서 아직 좀 때를 좀 못 벗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조금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평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다른 당 후보로부터 공격당할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당신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저는 뭐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당연시되는 말로 했는데 뭐 원칙적인 얘기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한데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속 빌미가 되고 꼬투리를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분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무사히 모든 대권 주자들을 당 경선에서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최종 후보가 나올 때까지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인데 지금 저런 말씀을 하셔서 공격의 빌미를 삼는다는 것은 조금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나. 하지만 뭐 결국 이것이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다음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로서 발언은 대선 주자들을 항상 보호하고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뭐 당원들 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1일 결과가 또 공개가 됩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그중에서도 여당 내 대선 주자 1위죠. 이재명 경기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뭔가 견제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경선 연기론이 나옵니다. 지금 경선 연기론. 다시 불붙은 민주당 경선 연기론. 송영길 대표 대선기획당 출범하면 정리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 최문순 강원도지사 집단 면역 유예 뭐 이런 거 감안하면 연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두관, 이광재 등 참성 입장에 이낙연, 정세균 등은 일단 말을 아낍니다. 말을 아낀다는 거는 뭐 내심으로는 바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22일쯤 출마 선언 계획이고요. 경선 연기는 없다. 이 자리에서 쐐기를 박을 수도 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이 경선 연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 일정의 연기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단 모여서 토론해야 합니다.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하면 좋겠습니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대선 경선이 그 시작입니다. 국민의힘 조직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경선 흥행을 일으킬 때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몇몇 초선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한 건 사실입니다. 한 4-5명한테 받았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견제 첫 번째가 경선 연기론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돼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뭐 통하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또 견제가 있어요. 여야에 난타당한 이재명 기본소득이다. 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하죠. 그런데 여당도요. 여기 보면 뭐 정세균 학자 주장마저 왜곡하는 것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 먼저 두 번째 이 기본소득. 이거 좀 이런 상황이면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좀 지적과 견제가 있거든요. 이거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이슈가 될 분위기인데요. 그럴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경기도에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주긴 했습니다만 예.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죠. 그것도 전 도민에게 일괄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또 더 확대를 하겠다 입장까지 내놨어요. 궁극적으로는 뭐 분기별로 나눠서 주다가 궁극적으로는 월 5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미 지급한 것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가 명칭은 기본소득이라고 붙여놨지만 이건 예. 재난구호금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지금 MIT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예. 바네르지 교수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거 봐라 내가 하는 주장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MIT 경제학 교수가 옹호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이론화 뭐 예. 이런 나는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건 사실은 무리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이 재난 구호금 실은 재난 구호금이지만 기본소득으로 이름 붙어 있는 이거는 자 월 50만 원씩 만약에 주기 시작하면요. 예. 이미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노인수당 또는 뭐 아동수당이라고 예, 이름 예. 붙여진 육아수당 그런 기타 등등의 복지 비용과는 그러면 충돌하는 건 어떡할 거냐. 여기서 우선 첫째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청년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는 AI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예.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나라 핀란드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우리보다 훨씬 사실 1인당 국민소득 더 높은 나라들이에요. 예. 그러나 이런 나라들이 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려고 했느냐. 그러다가 중간에 국민 투표로 뭐 부결이 되기로 하거나 아니면 보류된 적 예. 지금 상황입니다. 거기서는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나 근로 의욕은 저해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지금 섞여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인간다운 삶 또는 근로 의욕 그다음에 AI, 4차 산업혁명 예.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는 오히려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보다는 기본 자본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씁니다. 지금 20대 남성들의 불만이 어느 세대보다도 큰 이유 예. 중에 하나는 그들만이 처해 있는 묘한 상황이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스펙 아주 쌓았는데 예.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그들에게는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 그들에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다른 세대와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유사하게라도 갈 수 있게 뭔가 한번 손에 쥐어줘 보자. 자산 개념이죠, 그럼 자산. 그렇죠. 자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을 도마 피케티라는 불평등을 일찌감치 꺼냈던 경제학자는 기본 자본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재난구호금을 가지고 자꾸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확산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나왔던 저런 MIT의 바네르지 교수 같은 사람이 한 얘기도 선택적으로 갖다 붙여서 이게 약간 뒤집어질 게 예. 뒤섞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경제 불평등 예. 이런 것들을 보전할 차원에서의 재난구호금 내지는 복지 충당금이라면 예. 이건 계속해서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쓰다 보면 이런 혼란, 충돌이 생긴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 1위에 맞게 이 개념을 이 컨셉을 먼저 잡고 치고 나간 거에는 예. 다른 주자들이 굉장히 지금 밀려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예. 아무튼 뭐 계속 견제구, 그러니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뭔가 또 설명을 한 게 있어요. 다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아까 윤경호 의원께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은 기존에 있던 복지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의식했을까요? 이재명 우리나라를 보고 복지 후진국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에 관해서 우리나라 후진국이다. 그래서 기본소득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요. 본인의 생각이 후진적입니다. 또 이렇게 받아칩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끝날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본소득 논쟁인데 여기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가 있죠. 그 다른 분들 보세요. 이낙연, 정세균 여기 여당 분들이에요. 유승민, 원희룡 여긴 야당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야 모로부터 지금 견제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선까지 갈 분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봤던 이 경선 연기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김관옥 교수님. 네. 원래 9월이에요. 그렇죠. 9월 초면 뽑아야 되는데 이걸 좀 미루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국민의힘보단 더 늦게 뽑자라는 거예요. 지금 주장들 보면은. 근데 이거 경선 연기론 이거 관철되겠습니까? 저는 뭐 관철되기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당내외로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다. 예. 뭐 앞에 지금 우리가 예. 얘기했던 건 정책적인 차원이고 정책이고 이것도 선거 일정과 관련해서 그렇죠. 선거 일정과 관련된 것이고 뭔가 이재명 지사를 견제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당내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아까 기본소득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런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논쟁은 저는 유익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 많은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거는 견제의 의미보다는 굉장히 생산적인 어떤 정책 예.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 경선 연기에 관련된 거는 조금 저는 이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주된 이유는 사실상 국힘당이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흥행이 오히려 뒤처지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우려거든요. 사실 그게 큰데 명분은 뭐 백신 뭐 집단면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뒷부분에 가서 근데 국민의힘이 나중에 하잖아요. 이 얘기를 붙이기를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 당에 맞춰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114명의 거대 여당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좀 더 정당 정치의 어떤 안정화 이런 거를 이제 꾀하려면 사실상 정해진 원칙대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한다. 당원 예. 당규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자꾸 가변적으로 바꾸게 되면 예. 그런 어떤 변화들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전번에 우리가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로서 그 뭐 후보를 내지 않는다. 뭐 그것도 이제 고친 다음에 많은 사실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도 너무 가변성을 높게 되면 당의 어떤 신뢰성에도 영향을 주는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유들이 예. 그만큼 많은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유인 것인가. 진짜 바꿀만 하네라는 그런 내용인가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좀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철 편집위원께서는 기자로서 보시기에 경선 연기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김관옥 교수님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그저께 맹활약을 해서 우리 대표팀이 아주 다득점에 성공했는데 예. 손흥민 잘한다고 해서 골대를 좀 줄여야 되겠어. 이런 논의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잘한다고 골대를 좀 작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더 골이 덜 들어가게. 10골씩 나고 이러면 축구 재미없어. 그 한 3골만 나야 돼. 이렇게 해서 골대를 줄여버리면 그건 또 축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정교한 생각이 필요하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꿀 명분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만큼 명분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미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예. 그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별로 민주당이 발견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주된 이유는 후순위로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의식이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의식이 되지만 다른 후보들의 유불리를 지금 다
따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출발해서는 지지율 못 올리겠으니까 시간 좀 벌어야 되겠어. 내가 연습을 좀 더 해야 되니까 내가 연습할 2달 정도를 더 벌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지금 중첩적으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지사는 수긍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수긍할 수 없는 제도가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경선 연기론 별로 성사될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달리는 이재명 지사가 결코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러게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선 연기로는 몇 달 전에 나왔다가 잠시 이렇게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다시 나온 겁니다, 지금요 또. 이재명 경기사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이동 기사도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면 뭐 이재명 경기사가 대선 출마 안 한다. 이건 뭐 이상한 거죠, 지금. 뭐 사실상 날짜만 지금 고르고 있는데 그 출마 선언 날짜만. 그러면은 이런 것도 궁금하죠. 그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에 있는데요. 그럼 경기지사는 누가 나올까? 뭐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해요. 여기 소개돼 있는데 여당에서는 뭐 전해철 장관, 유은혜 부총리, 조정식 의원 등등등등 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장관급 현역 의원들 후보 몰라. 그리고 여당에서요. 조광한 남현주 시장. 이분은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가 굉장히 충돌했던 분이에요. 재난지원금 뭐 이런 문제로. 근데 출마 소리 돈다. 굉장히 좀 여기도 좀 이 눈길이 가는 지점이고요. 야당에서는 심재철, 정병구, 원철도 주로 전직 중진 의원들입니다. 이름들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소개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 2장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지 않으시면 이 사진이 뭐로 보이실까요? 무슨 봉지입니다. 라면, 뭐 과자 봉지인데요. 당신이 40년 전에 버린 과자 봉지 아직도 산에 가시처럼 박혀 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버려졌던 생산됐던 그런 과자 봉지가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쓰레기만을 한 8년 이상 수집기에 처리하신 분이 있어요. 환경을 위해서. 그분이 산에서 찾아낸 쓰레기랍니다. 이게. 전혀 썩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봉지지만 땅에 묻혔지만 그대로입니다. 모습이. 구겨지기만 한 거죠. 이게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버려진 과자 봉지 그대로 있다 지금. 전혀 썩지 않고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역시 쓰레기와 관련돼 있는데요. 먼저 사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지구거든요. 지구 주위에 무슨 점들이 박혀 있죠. 이 그림은 모식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모습이 좀 더 잘 보이게 조금 다르게 그린 거죠. 그렇지만 물론 여기 있는 점점들은 이게 다 우주 쓰레기인데요. 실제보다는 좀 크게 그렸겠죠. 그렇지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지구에 가까운 부위는 거의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먼 곳은 좀 떨어져 있죠. 그러나 지구 궤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쓰레기.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잡을 수도 벌할 수도 없다. 1억 3천만 우주의 무법자. 지금까지 인류가 우주 개발에 나선 이후에요. 인공위성 등 포함해서 8,000개 이상을 우주에 쏘아 올렸답니다. 그게 조각조각 나면서 이렇게 쓰레기로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우주 쓰레기가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속도가 총탄의 8배 속도랍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윤시환 변호사, 이 우주 쓰레기를 좀 뭐 어떻게 좀 다루는 뭐 국가가 약속, 뭐 규약 이런 거 없습니까? 있죠. 일단은 이게 59년도부터 우주공간 뭐 평화적 이용 위원회라는 게 유엔에 설치가 돼 있어요. 예. 여기서 많은 국제 협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손해배상과 관련된 그 협약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주 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제 책임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발사국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사실 어떤 발사국에서 발사한 우주 물체로부터 나온 파편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거. 그래서 기술적으로 사실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고 저 협약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땅에 떨어질 때 지구에 떨어져서 특정 국가에 손해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 예도 있고요. 예. 이전에 러시아 물체가 떨어져서 캐나다로부터 300만 달러 손해배상을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근데 우주 자체에서 돌다가 떨어져 나온 파편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아직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알 도리가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이거 하더라고요. 어떻게 청소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거니까 어쨌든 예방을 위해서 이제 파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뭐 여러 가지 협약이 있는데 예. 사실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이라서 국가 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획기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등 포함해서 이건 우주 개발 많은 나라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주 밖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청소 안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총알의 8배 속도로 날아다닙니다. 이걸 막게 되면요. 모든 무체가 다 관통이 되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요. 이렇게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라 밖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런 기사가 있군요. 국제 해커 집단이 있습니다. 어나니머스 굉장히 유명하죠. 뭐 가서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코인 변덕을 부렸던 일론 머스크에 경고했다. 당신 탓에 여러 명의 삶이 파괴됐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과거에 뉴욕 증권거래소를 마비시켰던 조직,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 폭탄 발언의 시장이 유동치다 유튜브에 영상 올립니다. 임자 만났다 기대하시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요. 본인의 또 SNS상에 무슨 음란물을 암시하는 트윗을 올렸거든요. 그러자 성인물 가상화폐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폭등을 한 겁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seems that the games you have played with the crypto markets have destroyed lives. You may think you are the smartest person in the room, but now you have met your match. We are anonymous. We are Legion. Expect us. 자, 저런 경고를 한 게 진짜 어나니머스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만 일단 뭔가 그 불만을 반영한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요. 김은학 교수님. 네. 진짜 어나니머스는 일단 실력은 입증했거든요. 그렇죠.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 이게 좀 심상치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나니머스가 사실 불법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약간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않았나.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생각한다는 시원하게 거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머스크의 어떤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피해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코인에 관련된 어떤 자신의 어떤 입장을 계속 바꿈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거기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어나니머스를 굉장히 지지하고 뭐 그럴 가능성이 이게 저는 참 모순된 상황인데요. 모순된 이게.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폭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아공의 에메랄드 광산을 소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탐욕적인 자본주의자였다. 그러니 너도 지금 이러한 행위는 아버지와 같은 유사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어떤 굉장한 희생 속에서 자신의 어떤 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어나니머스가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우리가 궁금한 거죠. 무엇을 이 머스크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낼지 그 부분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나니머스의 이런 해킹 이거 불법이잖아요. 근데 왠지 좀 기다려지는데요. 어떤 모습이 나올지. 아무튼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응징 경고입니다. 지금요. 가만두지 않겠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 요즘에 또 다시 나오고 있죠. 뭐 그러면 한 5번째 좀 되겠네요. 근데 이 방식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정부는 20조를 선별적으로 주자. 여당은 아니다. 30조로 해서 전 국민 다 줘야 된다. 재난지원금 추경 또 충돌. 이것도 자주 봤던 모습인데 또 나왔습니다. 지금요. 이게 이제 한쪽에서 얘기가 돼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추경을 마련한 돈이요. 이게 지금 세수입니다. 더 거친 세금 빚 갚아야 하는데 추경에 쓰겠다는 정부. 이 기사는요. 초과 세수가 올해 30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돈을 추경에 써야 되느냐?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기사입니다. 앞선 기사는 재난지원금 주는 방식에 대한 다툼이고요. 이거는 아니 더 거친 세금을 빚부터 갚자지 이거부터 또 쓰려고 그래요? 이런 시각이에요. 이 기사는요. 윤경호 의원님. 이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빚부터 갚아야 됩니까? 추경에 써야 됩니까? 이거? 재난지원금 지금 줘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추경까지 편성하는 마당에 저런 얘기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정부 아무리 목소리 내봐야 사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집권당에서 밀어붙여버리는 결국 여당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추경 편성했을 때 똑같은 모습 반복했고요. 고관직인 정부로서는 특히 기획재정부로서는 저런 얘기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묻히고 말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원칙으로 갈 거냐. 이번에 이제 2차 추경을 벌써 얘기하고 규모가 20조 아니면 30조라는데 예.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중소자영업자들, 상공업자들 예. 손실보상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것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재난구호금 형태로 주는 돈, 이거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강점은 있지만 그건 예. 선거를 앞두고는 특히나 선거 앞두고 돈 살포한다 이런 오해 당연히 받는 거고요. 오해가 아니라 실제 그런 목적을 갖는 거고 오히려 소득을 기준으로 절반 아래로만 준다든지 예. 받는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어려워진 거를 보전을 받는구나라는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예. 실컷 돈은 받고 그 돈으로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딴짓하고 이런 식의 재난구호금은 그건 오히려 소모적인 거에 예. 불과하기 때문에 기왕 어차피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워진 경제에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이라면 저는 중위소득 아래 예. 일정 숫자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도 적정한 수준만 편성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남는 세수를 가지고 이 돈 먼저 갚아야 된다. 예. 아니다. 지금 써야 된다. 이 논란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일보에서 요 아래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여당이죠. 전국민 지원 이미 공식화했다. 학계에서는 내수 진작 효과 없을 텐데 이런 반대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여당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여당 뜻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